안녕하세요. 엠드렉스 김용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유럽 의료기 제도인 MDD 또는 MDR, 그리고 이제 MDR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상시험 자료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한 3시간의 세션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MDD 관련된 요약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MDR에 대한 소개, 그리고 세 번째는 MDR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그리고 MDR 유예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저희 회사는 이제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전문 컨설팅 펌입니다. 그래서 국내 인허가를 포함해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업무를 모두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허가 외에도 KGMP라든지 보험 등재 이런 업무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다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관련 분야에 또 질문하실 거라든지 또 어떤 해외 진출을 고려하시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MDD 분야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럽위원회에서 만든 지침을 MDD라고 하고요. 최근에 MDR로 이제 개정이 되긴 했죠. 이런 MDD나 MDR이 적용되는 국가 범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EEA라고 해서 유럽 경제구역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텐데요. 유럽 경제구역은 유럽 내 회원국 외에도 유럽 내에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국가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27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인구수로 봤을 때는 미국의 한 2배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제조업체, 의료기 제조업체가 국내에서 허가를 받는 걸 가장 먼저로 하고 그 다음에 고려할 가장 큰 시장이 유럽 시장이고 그 다음이 미국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후에 결정하는 게 통상 일본, 아시아 쪽을 생각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유럽의 규제가 너무 장벽이 높아지다 보니 이제 득과실을 많이 따지는 회사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유럽보다는 미국을 먼저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의 4배고 보험가도 한 10배 이상 되는 일본을 또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 지침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럽의 MDD를 적용했다 또는 MDR을 적용했다라고 하면은 유럽의 위원회가 만든 그 지침에 따라서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이 제품은 그 유럽 지침에 따라서 적용된 것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CE 마킹이라고 하고요. CE 마킹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유럽 내의 모든 지침을 적용한 제품이다라는 의미이며 동일하게 이렇게 컨포미티 마크라고 해서 CE라고 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기기는 이제 MDD나 MDR에 따라서 그 적용 요구 사항이 있고 그걸 맞추게 된다고 하면 동일하게 CE 마크를 제품에 붙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산품도 동일하게 이제 CE 마크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MDD나 MDR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제3자 기관인 MB라는 것을 통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적합했을 때 CE 마킹을 붙이도록 되어 있다 보니 그 감독기관, 그 MB 기관의 번호를 CE 마크 옆에 붙이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1등급에 MB 기관 없이 이제 자가적합 선언을 하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CE 마크 하는 걸로도 이제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받았다라는 의미로 또는 이제 적합성을 모두 준수했다라는 의미로 CE 마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MDD는 크게 과거에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현재는 이제 MDR로 전환되면서 거의 없어지긴 했지만 그 내용은 이제 살펴보면 크게 이제 AIMDD하고 MDD, 그리고 IVDD 이렇게 세 가지로 의료기기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IMDD는 이제 이식형 전자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그 지침이고요. 그리고 MDD는 일반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지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IVDD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지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지침을 통상 우리가 MDD, IAMDD 또는 IVDD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그 명칭은 다이렉티브 934이 EC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번호로 이렇게 매겨진 거는 그 번호의 앞자리는 이 그 지침이 제정된 시점을 말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그 42라는 거는 그 제정 시점에 몇 번째로 제정이 된 거다. 이런 의미로 42번째로 제정된 거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지침은 유럽 내 이제 그 여러 국가가 있잖아. EEA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국가들이 기존에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인증 절차가 있는데 그게 통합되면서 그 공통적인 내용들만 이렇게 지침에 올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 절차라든지 그리고 후에 이제 인허가 이후에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통적인 지침을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 내 개별 국가들은 이런 지침을 선택해서 채택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침에 채택된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사후관리 규정들을 개별 국가의 법령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 케이스를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럽에서 만든 MDD 지침이 상위에 있는 거고요. 독일 내 이 법령으로, 의료기 법령으로서 인허가 관련된 절차, 공통적인 절차는 이런 MDD를 따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별적으로 그 외에 이제 의료기 관련된 사후관리 규정, 사용자 규정,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 규정, 그리고 비용 관련된 규정, 그리고 이제 처방 관련된 규정, 뭐 등록 관련된 규정, 그리고 유통 관련된 규정 이런 것들이 의료기 법령 내 이제 법령으로 밑으로 있고요.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MD들이 채택하고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법령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규칙, 그 밑에 가이드라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해당 그 행정법인 독일 내에서도 이런 의료기법이 행정 관련된 규정으로 쭉쭉 행정규칙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지침은 그 법령에서 인용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 내에서 이 법령을 이렇게 지침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지침에 대한 해설서로 크게 가이드라인을 퍼블리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메데프라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엠비메드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메데프라는 가이드라인은 유럽위원회에서 MDD라는 그 지침을 만들면서 이거에 대한 해설,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유럽위원회에서 만든 지침을 MEDE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DMED라고 하는 것은 유럽위원회에서 지정한 MB들이 심사를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심사를 하겠다 이런 지침을 만든 게 MDMED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제조업자들은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럽에 대한 지침과 그리고 유럽에서 위원회가 만든 메데프라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MB들이 만든 MB메드라는 가이드라인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습득해야 유럽에 수출하는데 인허가 받는데 문제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인허가 받은 제품을 해당 유럽 내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유럽 내 유럽 대리자라는 것들을 지정해 놓고 이 대리자를 통해서 수출하는 실제 국가 식약처에 등록하는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벤 다이어그램을 좀 보시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내 식약청을 빅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팜에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제조소가 이제 독일 내 수출하기 위해서는 유럽 내 유럽 대리인을 하나 지정하고 MB로부터 인증기관으로부터 제조원이 실사를 통하고 기술문서 리뷰를 봐서 인증서를 받게 되면 이 인증서를 유럽 대리인한테 제공하고 또 동일하게 스테드라고 해서 요약된 기술 문서를 이렇게 유럽 대리인한테 제공하게 되면 이 유럽 대리인이 독일 시작처에 등록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자유롭게 독일 내에 판매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독일 내, 그러니까 유럽 내 각국의 식약처들은 그 개별 국가의 식약처와 이 정보 제공을 이렇게 통해서 부작용 사례나 이런 사람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하게 이제 이런 MB 기관들을 인증기관, 제품을 인증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인증하고 이런 기관을 인증기관이라고 하고요. 이런 인증기관은 해당 독일 내에
기술 표준원이라고 하는 인정기관이 이제 ZLS, ZL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이런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인증기관은 보통은 이제 그 기표원에서 유럽위원회로 상정을 하고 유럽위원회에서 너는 뭐 MDD에 따라서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이야라고 인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MD 기관으로서 인증을 받게 되면 반드시 유럽 내에 수출을 하게 되는데 유럽 내에 있는 유럽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MDD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MDD에 따라서 유럽에 수출하려고 하면 유럽 내에 유럽 대리인이라는 걸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유럽 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MDD에서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제조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내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어떤 관계기관의 제품에 대해서 등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유럽 식약처로부터 어떤 그 통보를 받거나 어, 그 연락 창구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유럽 식약처로부터 어떤 정보를 요구받으면 그걸 대리인이 수집해서 제조자한테 알려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계기관 요청한 서류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출하는 역할을 또 해야 되고 부작용 보고 등 어떤 이슈가 이벤트가 있으면 관계기관에 홍보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MDD에 있는 요구사항들이고요. 개별 국가 법령에 또 이런 유럽 대리인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개별적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 수입자를 지정하도록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의료기 수입자를 통해서 우리 의료기 수입자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 요건, 인력 요건, 그리고 품질 관리 시스템 요건 이런 것들을 의료기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독일에서도 이런 유럽 대리인한테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본인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업무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대리인은 유럽의 그 개별 국가의 법령도 잘 알아야 되고 MDD에 대한 요구사항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유럽의 제품을 수출하려고 하면 똑똑한 유럽 대리인을 지정해야 우리 제품이 자유롭게 유럽에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인증 절차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인증 절차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인증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등급별로 우리나라는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1등급은 신고, 2등급은 뭐, 개량 제품이냐, 새로운 제품이냐, 동등 제품이냐에 따라서 인증 절차가 틀리고, 그리고 동등 공고 제품이냐에 따라서 인증 절차도 틀리고, 3등급이나 4등급은 이제 기술문서 심사 대상이나 또는 안전성 요청 심사 대상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분류가 세분화된 것처럼 유럽도 인증하는 절차가 등급별로 그리고 같은 등급이라고 해도 선택적으로 등급 인증 절차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3등급 이식형 제품이다. 그래서 액티브 임플란트다라고 보시면요. 이런 제품들은 보통은 이제 인증 절차에 따라서 부록 언엑스라고 보통 하는데 이 인증 절차를 부록으로 이렇게 세분화했기 때문에 언엑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엑스 2.2 언엑스 2장에 있는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엑스 그 2장에 있는 2장의 3번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풀 퀄리티 시스템에 대한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2.3에 따른 인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4가 디자인 고시어라고 해서 제품에 대해서 임상 자료를 통해서 인증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을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등급 전자의식형 제품들은 반드시 2.3와 2.4에 대한 인증서를 각각 가지고 있어야지만 유럽에서 통용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E 마크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CE 마크 보시면 인증서에 보면 이게 부록 몇 번에 의해서 인증을 받았다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3등급이고 전자용 제품이라고 하면 2.3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요. 2.4까지 인증서가 있어야지만 인증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3등급 제품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1등급 멸균 제품이라든지 이 2A 등급이나 2B 등급이라고 하면
2.3에 따른 인증만 받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2.3에 이런 제품에 대해서 뭐 품질 시스템만 보고 인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술 문서 심사를 이 제품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멸균 제품이나 아니면 2A 등급이나 2B 등급은 기술 문서 심사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기술 문서를 모든 제품에 대해서 보지는 않고요. 샘플링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음파 영상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초음파 영상 제품 모델이 A 모델도 있고 B 모델도 있고 C 모델도 있다고 하면 그중에 올해는 A 모델만 보고 내년에는 B 모델 보고 그 후년에는 C 모델 보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샘플링해서 심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첫째 해에서는 샘플링 A만 했기 때문에 B, C는 판매를 못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위에도가 좀 상대적으로 3등급보다 낮기 때문에 대표되는 제품 샘플링을 하나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판매를 하고 주기적이 또 심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심사할 때는 그 B 제품을 보고 그 후년에는 C 제품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샘플링해서 심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인증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절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B 등급이나 3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인증서를 두 개로 좀 나눠놨어요. 하나는 타입 테스트라는 걸로 해서 제품과 기술적인 내용들을 MB 기관에 제출해서 MB 기관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그리고 MB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랩을 통해서 또는 MB 기관과 협정을 맺은 랩을 통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형식 시험을 하게 되고요. 그 레포트를 리뷰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하면은 언엑스 3회, 부록 3에 따른 인증서를 발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2B 등급과 그리고 이제 3 등급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언엑스 부록 3에 의한 인증서를 받았다고 하면요. 품질 시스템에 대한 인증으로서 언엑스4나 언엑스5 절차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언엑스4는요, 일단은 우리가 ISO 1348에 대한 풀 스코프로 품질 시스템 인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7.6에 따라서 생산을 한다고 하면 그 생산에 대해서 파이널 인스펙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파이널 인스펙션을 MD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링, 우리가 이제 낫이나 배치 형태의 제품이라고 하면 대량 생산되는 제품이라고 하면 그걸 샘플링해서 MD가 가져와서 샘플링 심사를 하고 적합할 경우에는 MD가 출하 승인을 하게 되면 그때 출하가 되는 형태로 가는 거거나 라트나 배치가 아닌 어떤 시리얼 번호 형태로 이루어진 그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수 조사를 하고 그 전수 검술, 파이널 인스펙션에 대한 전수 리뷰를 하고요. 그게 적합했을 경우에 출하 승인을 하게 되면 출고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B 등급이나 3 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 어넥스 3와 어넥스 4에 대한 인증서가 각각 있어야지만 MDD에 따른 인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멸균 제품, 클래스 1 제품이나 2A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3가 아니라 어넥스 4에 의한 인증으로도 충분히 인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품질 시스템이나 제품에 대한 기준 문서를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제 그 파이널 인스펙션에 대해서 모두 MD로부터 출하 승인을 받겠다라고 하면 품질 시스템 없이 그렇다고 하면 이 트랙도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과도하게 너무 MP들이 추라 승인까지 하게 되다 보니 거의 회사들은 이 트랙을 선택하지 않고 거의 어넥스 2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어넥스 5라든지 어넥스 6에 대한 절차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널 인스펙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면 일부 품질 시스템을 인증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 품질 시스템에서 7.3 설계에 대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고 출고해도 된다라고 하는 절차가 어넥스 5입니다. 근데 이제 클래스 2A 등급하고 A 등급은 여기서 이제 어넥스 3 인증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A 등급이 어넥스 5에 따라서 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동일하게 기준문서 심사는 샘플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넥스 6에 의한 인증 절차도 동일하게 대신에 설계하고 생산에 대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심사를 받는다고 하면 동일하게 이 인증, 어넥스 3와 어넥스 6에 대한 인증서만 있어도 인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이제 1등급 제품들은 멸균이나 측정 제품에 대해서는 MB에 따라서 그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제품들은 그냥 1등급 인증, 자기적합 선언서로 MB 승인 불필요한 상태로 자기적합 선언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이제 수출하는 제품들은 유럽 지침에 따라서 적합하다고 하면 제품에 CE 마크를 붙이도록 하고 있는데 CE 마크에 아무 숫자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1등급 제품을 의미하는 거고요. 의료기기인 경우. 그리고 만약에 CE 마크에 이렇게 번호가 있다고 하면은 해당 그 번호에 해당되는 MB가 이런 절차에 따라서 승인한 거다라는 의미로 CE 마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얘는 TUV 슈드라는 이제 MB 승인 기관이고요. MB 기관이고 이 제품이 이제 인증서를 발행할 때 이런 인증서를 발행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2.4를 제외했다라고 하면 2.3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A 등급이나 2B 등급이라고 하면은 이 인증서로도 충분히 인증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초음파 장비니까는 그게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초음파 장치가 아니라 어떤 액티브 제품이라고 하면 3등급 제품이라고 하면 이 제품만 이렇게 있으면 인증이 되지는 않고요. 풀스코프 러넥스 2로 이 4를 제외했다는 내용이 없어야지만 충분히 인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이제 이런 절차, 어넥스 4라고 해가지고요. 그 심사를 안 보고 출하 승인을 MB로부터 받는 형태의 인증서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인증 트랙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해야 인증서를 읽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이제 MDD에 따라서 MDD는 부록들이 있는데 부록 2포인트, 부록 2, 3, 4 이런 것들은 인증 절차가 나와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외의 부록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은 이제 필수 원칙이라고 해서 필수 요구 사항들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유럽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때는 수출할 때는 아니면 제조할 때는 이런 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하고 생산하고 판매해야 된다. 이런 원칙들이 여기 있다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어넥스 8에 해당되는 것들은 맞춤형 의료기기 또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는 어떤 식으로 사전에 등록해야 되고 신고해야 된다.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의료기법 제10조에 따라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임상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ID라고 해서 식약처로부터 사전에 임상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절차가 있는 것처럼 유럽에서 임상을 하려고 하면 이런 스파에 의한 사전 등록 절차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넥스 9는 등급 분류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분류에 대한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요. 이게 이제 몸에 이식하는지, 몸에 침습하는지 등등 그거에 따라서 뭐 전자적인 에너지를 쓰고 있는 제품이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넥스 10은 임상 평가에 대한 절차고요. 어넥스 11은 MDD에 따라서 MD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지정 기준이 나와 있고 그리고 어넥스 12는 MDD에 적합했을 때 CE 마킹을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어넥스 12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유럽의 제품을 수출하려고 하면 MDD에 따른 요구사항 그리고 각각의 부록에 따라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잘 습득해서 제품을 설계하고 입증해야 되고요. 그 입증된 내용을 MB로부터 승인받고 그 승인된 내용은 유럽 대리인한테 제공하고 유럽 대리인을 통해서 해당 국가에 등록하는 절차로 가야 유럽에 자유롭게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기술 문서를 뭐 샘플링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좀 상식하고 좀 틀리죠. 우리나라는 모든 제품별로 인증, 그 허가나 인증 이런 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유럽은
원엑스 2.3로 갔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게 3등급이 아니면은 샘플링 심사를 한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샘플링 심사에 대한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엠복이라는 가이드라인에서 조금 정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샘플링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2A 등급, 우리나라의 2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중분류 포들별로 샘플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분류 포들은 우리나라로 이렇게 빗대서는 우리나라는 의료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그 중분류에 해당되는 것들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샘플링을 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2B등급은 소분류에 해당되는 제품을 샘플링을 한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모든 이제 클래스 3등급은 디자인 도시라고 해서 디자인 도시어라고 해서 해당 제품별로 인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럽 내에서는 그 우리나라처럼 의료기 품목고시라는 게 있지는 않고 GMDM 코드라고 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GMDM 코드는 이렇게 보면 거기에 뭐 이제 중분류, 소분류 이런 게 있지는 않고요. 그냥 의료기기와 관련된 코드를 쭉 나열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열된 코드를 소분류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묶음으로 이렇게 만든 것을 엠복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2A 등급은 엠복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중분류를 기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엠복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초음파 중분류가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MRI 중분류가 있다고 하면 이게 중분류가 서로 이용한 제품을 A라는 회사가 만든다고 하면 초음파 제품 중에 하나 또는 MRI 제품 중에 하나 이렇게 샘플링해서 심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럽 시 인증을 받게 되면 중간중간에 심사를 또 받습니다. 5년 단위 갱신은 하지만 이게 후속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그 중간중간 심사를 할 때 다른 제품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엠복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엠복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MD120은 일반적인 전자의료기기 그리고 MB1101 같은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제품, 인퓨전 제품, 부속 제품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치과용 전자의료기기는 MD1106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 분류에 따라서 대표되는 제품 하나만 받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MD111이라고 하면 만약에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건데 정말 우리 이제 3D라는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자체가 그런 게임 제품들 이런 AI 회사들이 이런 3D 제품을 굉장히 많이 만든다고 하면 그중에 하나만 최초 심사를 받게 되면 그냥 유럽의 모든 제품이 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MDD가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2B 등급은 엠버 코드를 쓰지 않고 GMDM 코드를 쓰기 때문에 더 세부적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쓰는 제품이라고 하면 그 밑에도 초음파 세척기도 있고 초음파 영상 처리 장치도 있고 초음파 치석 제거기도 있고 등등등 여러 제품이 있으면 개별 제품별로 이렇게 세분화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초음파 처리 장치라는 제품이 뭐 5가지 모델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 하나 이렇게 샘플링해서 심사받는 게 2B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분류 그룹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샘플을 몇 개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룰이 정해져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GMB 코드는 이렇게 제품 ECG라고 하면 ECG 정보 데이터 처리 장치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2B 등급은 이 기준에 따라서 대표되는 것들을 하나씩 샘플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는 최초 심사하고 정기 심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3년 단위 GMP를 하다 보니까 최초 심사가 있고 3년 단위로 정기 심사가 있죠. 이때 이제 적용하는 룰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거고요. 유럽은 중간에 사후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하는 심사. 이런 때 이제 샘플링 규정에 따라서 나머지 심사를 이렇게 나머지 제품에 대한 기술 문서 심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샘플링 룰이 최초와 정기할 때의 룰하고 그리고 사후 관리, 서빌리언스 할 때는 뭐 이제 2A하고 2B를 묶어서 그 중에 대표되는 제품 몇 개를 한다 이런 룰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룰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룰들은 다 엠복 가이드라인에 색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내용들만 제가 샘플로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 문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그 메데프 가이드라인이나 엠복 가이드라인에 기술되어 있는데 기준 문서는 파트 A와 파트 B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제조사의 정보, 제품 정보, 제조 시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선정된 적합성 평가 절차, 우리가 이제 어넥스 2.4로 갈 것인지 뭐 이런 인증 절차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적합성 선언서, DOC, 그리고 제품 설명, 그리고 라벨 사용 방법, 그리고 적용된 규격이나 지침, 규격, 그리고 시험 및 임상 방법에 대한 요약, 그래서 CER 요약 자료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어넥스라고 그래서 이제 부침 자료로서 첨부 자료들이 쭉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문서 볼 때는 신청서가 있고 첨부자료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서 부분을 파트 A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첨부자료를 파트 B라고 나눠서 이 파트 A와 파트 B를 가지고 MB로부터 인증을 받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파트 A 부분을 보통 스테드 자료라고 합니다. 기술문서에 대한 요약본이라고 해서 요 스테드 자료 파트 A를 유럽 대리인한테 제공해서 해당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는 것, 제품을 등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처음에 서두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내에는 지침들이 많다고, 가이드라인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데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유럽 위원회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데프 가이드라인이 2.1, 뭐 2.2, 2.3, 뭐 이런 쭉 나와 있고요. 등급 분류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뭐 그 외에 천연 고물 라텍스 함유 의료기기에 대한 평가 방법 등등등 유럽 대리인 관련된 가이드라인 등등등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가 이제 유럽에 수출할 때 이 규정에 따라서 준수해서 수출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가이드라인 외에도 유럽 위원회들이 이렇게 그 보도라인에 들어가 있는 제품을 의료기를 볼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해설서 같은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유럽 MDD로 적용되면서 이런 것들은 MDR로 변환되면서 MDR에 다 반영됐지만 MDG 시점에도 UDI 같은 것들을 제품에 적용하는 걸 권고사항으로 계속 도움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도큐먼트가 유럽위원회에 올라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데프 가이드라인은 보통 이렇게 유럽위원회가 만든 뭐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MB들이 모여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걸 MB메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MB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기술 문서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우리가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구성들, 그 기술 문서가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MB메드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공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MB메드는 이제 그래서 2.51에서 2.5.1에서 기준 문서, 그리고 2.5.2 품질 시스템 및 설계 변경 시 보고한 방법, 그리고 2.10.1이 PMS, 사후 이제 시판호 조사 활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렇게 MB들끼리 모여서 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좀 MB메드고요. 그 외에도 그 가이드라인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엠복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전에 엠복에 따라서 중분류가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 가이드라인은 이제 유럽 위원회에 올라가 있지는 않고요. 그 엠복이라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따라서 엠복 뭐 이렇게 오디트 그 심사 그 MB들이 심사를 하게 되면 오디트 보고서라는 걸 작성하는데 심사 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채워져야 되는지 어떤 면에서는 엠복이라는 가이드라인은 제조원한테 공개되는 건 아니고요. MB들끼리 심사를 이렇게 그 좀 균등하게 일정하게 또
이렇게 MD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MD들의 지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침을 참고하시면 MD들이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좀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2A 등급은 이제 엠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중분류로 이제 샘플링 심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MB들이 만든 규정인 엠보 가이드라인 2005-2009-4 이런 데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걸 바탕으로 해서 MDD 인증을 받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설명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MDD를 기준으로 해서 MDR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